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인연과 악연이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저는 제 인생에서 정말 두 번 다시 엮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악연을 끊어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정말 끊어낸 것이라고 믿고 싶네요. 저의 그 질긴 악연의 주인공은 바로 저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것도 저와는 무려 20년을 넘게 알고 지냈던 친구였죠. 더없이 소중한 인연이라고 믿었던 학창시절의 친구가 이제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공기조차 맡고 싶지 않을 정도의 악연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 어려울 것 같던 일이 가능해지기도 하는 게 사람의 인생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 전부터 이런 일이 닥칠 거라는 전조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까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었더라도 적어도 몇 번의 신호를 받았을 때 진작에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냈었더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랬다면 오늘날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했던 후회 중 가장 컸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후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안일하게 넘겼었던 과거의 저 자신이요. 만약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전조를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그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 사연을 보내면서 가장 컸던 고민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지점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 친구를 처음 만나던 시점부터요. 학창시절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 무리들이 한 번씩 크게 바뀌는 경우가 몇 번 있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작게는 학년이 바뀔 때, 그리고 크게는 학교가 바뀔 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마음에 맞는 평생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학교 1학년 시절의 친구들이었죠. 사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가야만 했습니다. 당시는 초등학교 졸업을 거의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원래의 학교를 다니고 싶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런 아버지의 회사 발령으로 인해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죠.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가기는 했지만 저는 옮겨갔던 초등학교에서는 짝꿍이었던 친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새로운 친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 적응을 하고 새로운 학교에 적응을 하기도 바빴거든요. 친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중학교에 진학하게 된다는 설렘에 들떠서 새로 전학을 온 저 같은 친구에게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얼마 후 졸업을 하고 제가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는 같은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이 모이는 환경이었거든요. 덕분에 한때는 이방인이었던 저도 친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섞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사귀게 된 친구들은 저를 포함해 모두 4명이었습니다. 그 5명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의 인연을 이어가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었죠. 야, 오늘 우리 집에 가기 전에 떡볶이 먹고 가자. 나 어제 집에 할머니 오셔가지고 용돈 받았어. 내가 쏠게. 뭐야, 나는 안 끼워줘? 재경이 너는 수학학원 가야 되잖아. 안 갈 거야? 안 가. 나도 떡볶이 먹을래. 야, 너 학원 빼먹었다가 또 혼나려고? 저번에도 너희 엄마가 우리한테 번갈아 가면서 전화하셨던 거 기억 안 나냐? 아, 몰라. 나도 무조건 먹을 거야. 학교에서는 저희 넷이서 어딜 가든지 친하게 뭉쳐 다녔어요. 하지만 하교 후에는 피치 못하게 한 명을 빼놓고 다녀야 할 사정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저희 셋은
학원을 다니지 않았지만 재경이는 학원을 가야만 했었거든요. 그것도 수학학원에 영어학원, 심지어 논술학원까지. 아주 요일마다 가야 할 곳이 넘쳐났었죠. 재경이 어머니가 학구열이 장난이 아니셨거든요. 문제는 재경이가 질투심이 심한 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본인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는 경우라도 저렇게 똥꼬집을 부리고는 했거든요. 아우 정다경, 저러다가 또 혼나려고. 외동딸이어서 그래. 외동딸이어서. 다음에는 우리 재경이 학원 안 가는 날 맞춰서 다 같이 먹으러 가자. 저러다 또 삐지겠다. 제가 학원 안 가는 날이 어디 있냐? 차라리 학교 안 가는 날 찾는 게 더 빠르겠다. 간신히 재경이를 말려서 돌려보낸 뒤에는 저희끼리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저런 농담을 하고는 했습니다. 아무튼 재경이는 어릴 때부터 저런 성격이었습니다. 유난스럽다 싶을 정도로 질투가 심했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모습도 그저 귀엽게 보고 넘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겪고 있었고 어른이 된 지금보다 감정적으로 솔직하면서도 미성숙한 상태였으니까요. 친구가 특이하거나 심지어 다소 모난 구석이 있더라도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고는 할 나이였고요. 오늘은 서로 별것도 아닌 일로 죽이네 살리네 박터지게 싸웠다고 해도 내일은 같이 손을 잡고 매점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뛰어갈 수 있는 사이였어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우정을 잘 지키면서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별반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다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 서로서로 조금 더 예민한 구석이 있었을 뿐이었죠.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웬만한 일 정도에는 놀라지도 않을 정도로 피곤했었거든요. 서로의 일상에 관심은 많아도 일일이 반응을 할 정도로 심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죠. 저희는 그렇게 서로 적당한 관심과 적당한 애정으로 여전히 단짝처럼 붙어 다니는 좋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던 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이후부터였습니다. 너 가방 새로 샀어? 어때?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가죽도 튼튼하고 가볍기도 엄청 가벼워. 그러네, 예쁘다. 잘 샀네. 어느 날 모임에서 새로 산 가방을 메고 와서 보란 듯이 쓸면서 자랑을 하는 재경이에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도착한 다른 친구가 재경이의 옷을 연신 훑어보더니 의아한 어투로 물었어요. 야, 뭐야, 너 옷도 샀어? 나는 뒤에서 보고 지훈인 줄 알았네. 이 옷이랑 똑같은 옷 지훈이도 있지 않았나? 아니야, 다른 옷이야. 아니, 이 브랜드 원피스 저번에 우리 모임 때 지훈이가 입고 온 거잖아. 브랜드만 갖고 다른 옷이라고. 그거랑은 여기 카라 쪽이랑 단추 디테일이 완전히 다르잖아. 그런가? 나는 그게 그거처럼 보이는데? 똑같은 옷 아니냐는 말에 재경이는 정색을 하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너편에 앉아있던 또 다른 친구는 투닥거리고 있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말없이 유심히 살피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제 쪽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고 저희는 시선이 마주치자 어색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재경이 또 네가 산 거 따라서 샀네. 오늘 새로 샀다고 자랑하던 가방도 지훈이 너가 가지고 있던 거 아니었어? 똑같은 건 아니고 그냥 비슷한 거. 왜 자꾸 똑같은 걸 골라서 사는 거야? 내가 재경이한테 알아듣게 슬쩍 이야기 좀 할까? 아니야, 됐어. 뭐라고 해. 그리고 똑같은 거 살 수도 있지 뭐. 이건 똑같은 거 살 수도 있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도플갱어 수준인데? 나 아까 뒷모습 보고 진짜 지훈인 줄 알았잖아. 어느 순간인가부터였어요. 재경이가 자꾸 제가 사는 물건들을 따라서 산다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두 친구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재경이는 제가 모임에 새로 산 가방을 들고 나오면 그걸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다음 모임에 바로 사들고 오고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색상이나 모양이 거의 비슷한 걸로요.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저와 재경이는 옷 입는 스타일이 완전히 정반대라고 할 정도로 극과 극이었는데요. 저는 페미닌한 스타일의 옷을 좋아했거든요. 원래 지훈이는 청바지나 면바지 같은 캐주얼한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입고 온 것과 같은 브랜드에서 옷을 사 입기 시작하더라고요. 본인 스타일을 바꾸면서까지요. 심지어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비싼 옷들을 사 입고 왔어요. 제가 20만 원짜리 코트를 사 입으면 본인은 거기서 30만 원짜리 코트를 사 입는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가격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재경이가 본인 입으로 알려줬기 때문이었죠. 물론 취향은 바뀌기 마련이니까 옷 스타일 같은 것도 친구나 주변 영향을 받아서 바뀔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경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재경이 너 다음 달에 해외여행 간다 그랬지? 이탈리아 지금 가면 날씨도 좋아서 너무 좋겠다. 아, 나 이탈리아 말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스페인? 너 저번에 바르셀로나 갔을 때 너무 좋았다면서. 그래서 나도 티켓 바꿨지. 재경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저에게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였거든요. 재경이가 저를 따라서 여행지를 바꿨던 일이요. 야, 너는 뭐 지훈이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냐? 뭘 또 따라간대. 그냥 하도 좋다고 하길래 나도 꾸는 거지. 그리고 좀 따라가면 안 돼? 아니, 비행기표라도 끊기 전이면 몰라. 굳이 티켓 변경까지 하면서 행선지를 바꿨다니까 하는 소리지. 너 그거 수수료 들지 않았어?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뭐 지훈이만 갔어? 전에 예능 프로에 소개되고 나서 거기가 얼마나 인기가 많아졌는데. 거기다 원래도 거기는 인기 많았어. 솔직히 말해서 재경이 말이 꼭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연예인들 여러 명이 함께 우정여행식으로 바르셀로나를 다녀온 이후로 거기가 요즘 열풍이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다녀온 곳마다 재경이가 보란 듯이 다음 여행지로 잡는 게 벌써 여러 차례였으니 다른 친구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옷이나 다른 문제들이 겹치니 더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얘들아, 나 남자친구 생겼다. 뭐야. 정재경 잘 나가네. 저번에 소개팅 했다던 그 사람이야? 사진 보여줘봐. 아니야, 걔는 아니고 얘는 그냥 다른 데 놀러 갔다가 만난 친구야. 이 사람이라고? 응. 어때? 잘생겼지? 잘생기긴 했는데 너무... 다른 친구들은 재경이가 보여준 커플 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뭔데 저러나 싶어서 제가 그 사진을 확인한 순간 바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사진 속의 새 남자친구가 제가 아는 사람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제 남자친구였어요. 정재경 뭐냐? 이번에 바뀐 남자친구도 너무 닮지 않았어? 나도 보자마자 그 생각했어. 무슨 쌍둥이야 뭐야. 진짜 소름 돋을 뻔했네. 지훈이 너 괜찮아? 안 괜찮을 건 또 뭐야. 내가 봐도 좀 심하게 닮기는 했는데. 됐어. 닮은 사람이야 뭐 많으니까. 솔직히 기분이 이상하기는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남자 취향이야 서로 겹칠 수도 있는 거고. 살다 보면 내 남자친구랑 닮은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게 꼭 특이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벌써 2번째였거든요. 재경이가 만났었던 바로 직전의 남자친구도 제 전 남자친구와 미묘하게 닮았다 싶었었어요. 그때는
세상에 이런 우연도 다 있나 신기하다 하는 수준에서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만났다는 남자친구는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수준이었어요. 거의 도플갱어가 아니냐 싶을 정도로 닮아 있었거든요. 이후의 연애에서도 비슷한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자꾸 그렇다고 의식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꼭 얼굴뿐만 아니라 제가 만났던 사람들과 비슷한 교집합을 가진 남자들을 만나더라고요. 제가 경영학과를 나온 회계사를 만난 뒤에는 재경이도 똑같이 회계사를 만났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운동을 즐기고 좋아하는 남자를 테니스 모임에서 만났을 때는 재경이도 곧이어 운동선수 출신이라면서 키 큰 남자친구를 데려왔었고요. 참 뭐랄까, 뭔가 말로 대놓고 하기는 웃긴 일인데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도 미묘한 그런 느낌 아시죠? 다른 친구들은 저에게 한마디 하려면 성화였어요. 좀 기분 나쁠 정도 아니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굳이 짚고 넘어가기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저를 좀 심하게 따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외하고는 저희 사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거든요. 찝찝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확실하지도 않은 문제들로 중학교 때부터 이어온 저희의 우정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툭 까놓고 물어본다고 해서 재경이가 순순히 인정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때 넘어갔던 것이 저의 실수였다는 사실을 저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저는 나이 30이 되어서 만났던 인연과 2년을 사귄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남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막 사귀던 당시에 남편은 군의관이었고 이듬해부터는 전역을 해서 남편 선배의 병원에 페이닥터로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친한 대학교 선배의 소개로 만났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 사람과 사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선 직업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집에서 얌전히 내조만 해줄 사람을 찾을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비록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기는 했지만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었고 제 커리어를 포기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는 여러모로 상황이나 환경이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저는 그냥 지훈 씨 그 자체가 좋아서 만나고 싶은 거지 저를 위해서 다른 뭔가를 희생해 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지훈 씨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혹은 하지 않든지 전혀 상관없고요. 애프터 신청을 애둘러서 거절하고 돌아왔던 그날 밤 이유를 물어보는 선배에게 솔직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곧바로 저에게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면서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도 있어서 예전처럼 마냥 연애만 하고 끝낼 수도 없어요. 누군가를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만나야 하는데 지훈 씨랑은 아직 깊은 이야기까지 많이 나눠본 건 아니지만 어쩐지 그게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편은 저랑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제 앞에서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사실 저도 저와는 환경이 달라서 여러모로 인연이 아니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 역시 사람 자체가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비슷한 점이 많았더라면 괜찮은 친구로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솔직히 저는 우리가 남녀 사이로 잘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괜찮으시면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건 어때요? 저는 친구로 지낼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난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 딱 3번만 더 만나보면 안 될까요?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3번만 기회를 주세요. 보통은 딱 1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지 않나요? 그게 1번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서요. 남편은 능청스럽게 제 말을 받아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참 울었었고 아마 그때 그 사람에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쯤 열렸던 것 같아요. 저는 약속대로 3-4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솔직히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그 말도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문제는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평소에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서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건 여자인 친구나 지인이 엄청나게 많았었던 전 남자친구와 이성과의 모임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면서 얻었던 교훈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여사친 문제로 제 속을 썩힐 일은 없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는 3번의 만남 이후에 사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 말대로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들로 결혼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작 결혼식은 2년 후에 올리게 되었지만 서로를 알아가기에 적당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평생의 배우자가 될 사람인데 사실 그것보다 짧았더라면 마음이 불안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저의 남자친구였던 그 2년의 시간 동안 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병원에서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제가 부르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언제나 달려와주는 사람이었어요.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겨우 일요일 하루를 쉬었는데 그 하루도 온전히 저를 위해 보내고는 했었죠. 한 번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데이트를 미루거나 했던 적도 없었어요. 저를 실망시키거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적도 없었고요. 언제나 매사에 성실하고 열정이 넘치고 저에게도 좋은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그 모습이 앞으로 제가 평생 보게 될 남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것과는 전혀 달랐죠. 여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내가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미안해. 갑자기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내가 핸드폰 확인할 틈이 없었어.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은 끝났어? 통화 괜찮아? 대충 마무리돼서 끝나기는 했는데 나 오늘은 조금 늦게 들어가야 할 것 같아. 환자 경과도 조금 봐야 할 것 같고. 그러지 말고 당신 먼저 밥 먹어. 나는 병원에서 먹고 들어갈게. 많이 늦어? 나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좀 많이 늦을 것 같아서. 미안해. 결혼하고 딱 2년 만에 남편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징조를 느꼈던 것은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누가 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보내야 할 연인의 날이잖아요. 결혼을 했다면 가족끼리 보내는 게 당연한 날이었고요. 거기다 남편은 기독교였기 때문에 무교인 저보다도 이날의 의미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던 시절이나 결혼 1년 차에 맞이했던 크리스마스 이브는 항상 저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는 했었고요. 그런데 그날 내내 아침에 출근했던 남편에게서 연락이 되지 않더니 급기야 퇴근 시간을 한참 넘기고도 집에 늦게 돌아올 것 같다면서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파티를 해주고 싶어서 집에 이미 케이크까지 사다 두고 집도 예쁘게 꾸며놓고 저녁까지도 한상 거하게 차려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병원 일이라고 하니까 서운하다는 티를 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먼저 먹고 있으라는 말에도 혼자 먹고 싶지 않아서 기다렸지만 남편은 저녁 10시를 훌쩍 넘기고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음식은 이미 다 식어버린 이유였죠. 그냥 혼자 먹으라니까 왜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이렇게까지 늦게 올 줄은 몰랐지. 아까 전화로 늦는다고 이야기했었잖아. 참나. 테이블 앞에 시무룩하게 앉아있는 저와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돌아보던 남편은 오히려 기다리고 있던 저를 미련하다면서 혀를 차더라고요. 그리고는 피곤하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리 늦었더라도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저부터 안아주면서 기다려줘서 고맙다거나 혹은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을 사람이었어요.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죠. 남편에게 뭔가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 같다는 사실을요. 저는 처음에는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지 않던 사람이 생전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한 데는 아내인 저의 잘못도 있지 않을까 하는 반초에서였었죠. 저는 지난 일들을 곰곰이 돌아보기도 했고 남편에게 은근슬쩍 속 깊은 대화를 시도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노력은 전부 허사였어요. 남편은 저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저에게 별다른 불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다툰 것도 아니고 나한테 불만도 없는 것 같은데 어쩐지 남편의 행동이 달라진 것 같다고요? 그럼 답은 딱 하나뿐이죠. 여자 문제요. 마침 그 와중에 제가 즐겨보던 외국 블랙 코미디 프로의 한 패널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달라진 것 같다면 당신의 생각이 맞을 거라고요. 아마 부정하고 싶겠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는 말도 덧붙이면서요. 그제서야 저는 애써 덮어두었던 찜찜한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수상하게 핸드폰을 달고 사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병원에서 오는 연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래도 퇴근 후에 핸드폰을 가까이 두고 살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강박적이다 싶을 정도로 달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샤워를 할 때마저도 핸드폰을 화장실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가고는 했거든요. 그 밖에도 이상한 조짐은 많았죠. 당신 오늘 집에 있을 거지? 나 오늘 당신 차 좀 쓸게. 내 차? 아니야. 당신 그냥 택시 타. 내가 택시비 줄게. 왜? 어디 갈 거야? 아니, 그냥 피곤한데 운전하지 말라고. 저는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했기 때문에 면허는 있어도 차는 없었거든요. 굳이 차를 쓸 일이 있으면 남편 차를 빌려다 쓰고는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제가 남편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기겁을 하고 택시비까지 쥐어주면서 못하게 말리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최근 들어 제가 남편 차를 함께 탄 적도 거의 없었어요. 차도 차였지만 제가 남편의 다른 물건에 손을 대는 것도 질색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뭘 찾아볼 일이 있어서 옆에 있던 남편 태블릿을 집어들어서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뭐야, 왜 내 걸 만지고 있어? 어? 왜 남의 걸 말도 없이 쓰고 있냐고. 그때 저를 본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정말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 손에서 태블릿을 뺏어간 남편은 제가 보고 있던 화면을 확인하더니 태블릿 케이스의 덮개를 아예 덮어버리더라고요. 아니, 옆에 있길래 못 찾느라고 잠깐 썼어. 그런데 왜 이렇게 화를 내? 내가 쓰면 뭐 닳기라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안 그러던 사람이 내 걸 보고 있으니까 감시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그냥 기분 별로야. 당신도 태블릿 있잖아. 당신 거 쓰라고. 뒤늦게 이어진 저의 지적에 그제서야 남편은 화를 냈던 자신이 머쓱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조금 당황한 얼굴로 어색하게 제 어깨 너머를 힐끔거리더니 이내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올려져 있던 제 태블릿을 건네주고 가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 모든 조짐들은 절대로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번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 모든 게 다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의식도 하지 못하고 지나쳤을 모든 일상들이 하나같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확실한 증거나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의심스러웠어요. 모든 게 다 말이에요. 아마 이런 걸 두고 사람들이 흔히들 아내 촉이 무섭다고 말했던 거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사실이기는 했지만 그보다 저를 더 놀라게 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남편의 상간녀의 정체였어요. 어떻게 두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의 상간녀는
정재경이었습니다. 제 친구 정재경이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제가 친정에 간 사이에 둘이서 집 근처 마트에서 같이 장을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 모습을 저는 면전에서 목격하고 말았고요. 친정에 갔다가 갑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일찍 돌아왔는데 오는 길에 간단하게 반찬거리라도 조금 사갈까 해서 들렀던 마트였어요. 저 멀리 시식 코너에서 카트를 끌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팔짱을 끼고선 정재경이 그 인간에게 만두를 먹여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상상도 했었고 어디에선가 그 여자와 셋이서 마주치는 상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로 이런 그림은 아니었어요. 내 친구가 내 남편과 바람이 나는 이런 장면은요.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여보, 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창피하게 왜 이래 정말? 바닥에 무너지듯이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저의 모습에 남편 놈은 기겁을 하고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정재경은 그 인간의 다급한 손짓에 제가 붙잡기도 전에 이미 마트 뒷문으로 도망치고 없었고요. 창피? 창피라는 걸 아는 인간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니? 네가 짐승이야?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어? 정재경 오라 그래. 간도 크게 우리 집안 마트에서 장까지 볼 정도로 거릴 것도 없나 본데 그렇게 당당하면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오라고 하라고. 야, 이지훈, 제발 좀.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날 집안이 완전 뒤집어졌죠. 언제부터였냐고 물었더니 무려 반년 전부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와는 친한 친구들이니 결혼 전에도 남편과 함께 보는 자리를 몇 번 마련했었고 다들 아는 사이였어요. 결혼 후에 집에도 집들이를 한다며 초대해서 남편과 함께 식사를 했었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모두가 다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 분명히 친구들과 저와 남편까지 모두 5명이 한 자리에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 어디서 불꽃이 튀었던 건지. 집들이를 한 이후에 정재경과 남편 놈은 제 안부를 핑계 삼아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눈이 맞았고 저 몰래 뒤에서 만나오던 것이 결국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는 진짜 못할 짓인 거 아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냥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이미 이 관계는 끝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놈은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저에게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용서해달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놓아달라는 소리더라고요. 정재경이랑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요. 어차피 용서를 해줄 생각도 없었지만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해왔던 시간들은 다 부질없는 것들이었나 싶은 허망함이었어요. 정재경은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 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소식을 듣게 된 다른 친구들이 개거품을 물었고 정재경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마저도 차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집까지 찾아가 봤지만 본가에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사람은 계속 없었고요. 직장 앞까지도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미 퇴사를 했다는 소식뿐이었습니다. 아마도 남편 놈과 짜고서 어디론가 피신을 해 있기로 작정한 모양이었어요. 정재경 행방을 불나는 제 말에도 남편 놈은 다 자기 잘못이라면서 화풀이든 뭐든 자기한테 하라는 말만 로봇처럼 반복해댔거든요. 너 진짜 이혼을 해주게? 정재경 그게 바라는 게 그거잖아. 야, 그럼 복수한다고 그 쓰레기들 만나는 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리? 당연히 이혼해야지. 상간녀 소송 걸어.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한데. 아이, 진짜 이것들을 죽여버릴 수도 없고. 열불을 토해내는 친구들 앞에서 저는 담담히 이혼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짓을 반복할 기력도 없었고 이 인간과 하루라도 더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정재경에게서 사과 한마디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만난다고 한들 그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저의 결혼은 남편과 친구의 불륜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병행하면서 위자료는 악착같이 전부 다 받아냈죠. 비록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적은 금액이었지만 법적으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남긴 게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둘은 재혼을 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소식이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그래도 부끄러운 건 아는지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가족들끼리만 초대해서 작게 식을 올린 후에 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 소식을 끝으로 더 이상 그 인간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어떤 소식도 소문도 알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제 결혼 생활은 충분히 끔찍했고 오랜 우정은 그것보다도 더 처참했어요. 이미 충분했죠.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는 그 인간들에 관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와, 정재경 그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글쎄 정재경, 네 전 남편이랑 이혼했대. 그런데 바로 또 재혼을 하신댄다. 뭐? 이혼을 했어? 재혼은 또 무슨 소리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 인간들이 이혼을 했다는 소식도 사실 저는 몰랐었거든요. 이혼 후에 아예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버리기도 했고 의식적으로 소식을 듣지 않으려고 차단해버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한 것도 모자라서 바로 또 재혼을 하다니 이게 무슨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인가 싶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동네방네 소문까지 내면서 결혼식까지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제 눈앞에 들이밀어진 건 개인 소셜 계정에 올라와 있는 웨딩 촬영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혼을 한다는 새신랑 계정을 타고 들어갔더니 익숙한 이름이 축하 댓글에서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제 대학 선배의 지인이었습니다. 정재경, 드디어 얼굴 볼 수 있겠네. 그렇게 너 피해서 도망 다니더니 예식장에서 도망가지는 못할 거 아니야. 결혼식은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결혼식장에 갔어요. 일부러 아직 사람들이 도착하지 않았을 이른 시간에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도 웃고 있던 정재경은 저희를 보자마자 안색이 싹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무렇지도 않게 신부 대기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내보냈어요. 제 친구들도 저의 부탁으로 대기실 문 밖으로 자리를 비켜주었고요. 여기서 볼 줄 몰랐네. 잘 지냈어? 나 축하해주러 온 거야? 축하? 나 이혼했어. 너도 소식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렇게까지 얼굴 붉혀야 할 이유도 없잖아. 정재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에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미안하다고 말할 인간은 아니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난리를 치면서 남의 남편 뺏어서 결혼까지 하더니 이혼은 왜 한 거야? 20년 지기 뒤통수까지 쳐가면서 한 결혼이면 둘이서 아주 백년해로 할 줄 알았는데? 에이, 솔직히 너도 알잖아. 네 전 남편 겉만 번지르라는 의사지 현실은 시구창에서 올라온 계룡남이잖아. 페이닥터 월급 해봐야 그거 얼마 된다고. 그냥 대기업 다니는 남자보다 조금 더 잘 버는 수준 아니야? 뭐? 아, 그 쥐꼬리 월급 벌면서 정신 못 차리고 시댁에도 자꾸 용돈 들이네 마네 그러고 결국 내 손에는 얼마 갖다 주지도 않더라. 돈도 못 버는 놈 수발 더 들어서 뭐해? 더 능력 좋은 의사로 갈아탔지. 기가 막혀서 진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하, 너 진짜 대단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재혼 상대는 비록 이혼한 전처 사이에서 애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개원의에
집안까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대학 선배에게 대충 들어서 저도 알고 있었죠. 아마 이런 건 꿈에도 모르고 있을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신부 대기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가버리는 저를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저는 곧장 대기실 밖에서 하객들을 기다리고 있는 새신랑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따로 보자고 비상구 쪽으로 불러냈어요. 재경이 친구분이시라고요? 친구였었죠, 예전에는. 이것부터 들어보세요. 저는 의아한 눈으로 제 앞에 서 있는 새신랑에게 가타부타 말도 없이 주머니에서 꺼낸 핸드폰 녹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건 아까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켜두었던 녹음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이거 재경이 목소리입니까? 네, 다 들으셨죠? 혜민 선배 지인분이라고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판단은 알아서 하시고요. 정말 이게 다 사실입니까? 저를 붙들고 몇 번이나 사실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믿기지가 않는다는 얼굴로 그 남자는 녹음을 몇 번이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휘청이는 몸을 가누기 위해서 벽을 짚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자는 곧바로 비상구 문을 열어젖히며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정재경! 뭐야? 무슨 일이야?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 너 진짜 제대로 미쳤구나. 내가 너 같은 거랑 결혼까지 할 생각을 했다는 게 진짜 끔찍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왜 그러는데? 소리를 질러대는 남자에게 말까지 더듬으면서 당황하던 재경이는 몰려든 하객들 뒤로 서 있는 저를 보자마자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지훈,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소리를 한 거냐고? 네 친구한테 뭐라고 할 거 없이 네가 한 짓을 돌아봐. 그게 얼마나 추잡스러운 짓인지. 오빠, 제가 뭐라고 말했든지 그거 다 사실 아니야. 쟤 나한테 복수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라고.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오빠 진짜 속으면 안 돼. 이런데도 끝까지 거짓말이야? 진짜 실망스럽다. 재경이는 정남이가 다 떨어졌다는 얼굴로 식장을 빠져나가는 남자를 보며 미친 듯이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죠. 몰려든 하객들은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대충 들었던 이야기로 소문을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곧장 자신의 부모님과 정재경의 부모님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자가 나와서 하객들에게 정식으로 파혼을 알렸고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꼴 좋다. 자업자득이지. 이지훈 절대 가만 안 둬. 남의 결혼식 망쳐놓고 너는 잘 살 수 있을 줄 알아? 너 내가 고소할 거야. 절대로 가만 안 둔다고. 정재경은 제 쪽으로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여든 사람들에게 곧 저지를 당했고요. 결국 드레스를 자기 손으로 찢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복수를 하겠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난리를 쳐댔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해. 고소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으니까. 내가 못할 것 같아. 두고 봐. 어디 두고 보라고. 그래, 기다릴게. 그런데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으면 너도 업보라는 걸 좀 받아봐야지. 솔직히 저는 고소도 각오를 했어요. 남의 결혼식을 망쳤으니 정재경 성격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결혼식장에 오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제 인생을 망친 것도 모자라서 두 번째 결혼을 해보겠다며 또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로 저 인간이 천벌을 받는 꼴을 봐야만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고요. 하지만 끝내 제가 고소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잠잠하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저는 대학 선배에게서 걸려온 전화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쪽 집안에서 막았지 뭐. 너 고소한답시고 일 더 크게 만들어서 소문나게 하면 정말로 가만 안 두겠다고. 알고 보니 재혼 상대와 그쪽 집안 변호사까지 나서서 협박으로 입막음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체면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집안이었고 이미 결혼식장에서 대대적인 망신까지 당한 마당에 이를 더 키우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에게는 잘된 일이었죠. 그 이후로 한참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다 잊은 듯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도 그날의 그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정재경을 떠올리는 일은 없었고요. 악몽을 꾸지도 않았고 마음도 편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어요. 벌써 몇 달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제 상처까지도 전부 다 이해를 해주는 좋은 사람이고요. 아직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적어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관계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한 달쯤 전에는 친구를 통해 건너 정재경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의사라고 했던 또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의사를 사칭한 전문 사기꾼이었고요.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갖는다 어쩐다 하더니 정재경은 거금의 돈까지 빌려주고 난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기꾼에게는 심지어 전과까지 있었다고 하던데 친구는 전화를 끊기 전에 저에게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인생이 망한 것 같다고요. 그 전화를 끊고 저는 문득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씨가 유난히 맑고 청명한 하루였어요. 당분간은 이 좋은 날씨가 계속될 것만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상에는 업보라는 게 정말 있기는 한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